한국의 살인 사건 112번째 맞나요? 맞아요. 112회. 네, 112회입니다. 순간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오늘 사건은 독극물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교수님이 아까 시작하실 때 이것도 열받는 사건인데 맞아요. 오늘 열받는 사건이네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보면 제가 오늘 오전에 어디 갔다 온 줄 알아요? 그 이인철 TV 갔다 왔어요. 예, 이인철 변호사가 하도 한 번만 더 올해 가기 전에 해주십시오 해서 거기 가서 방송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옷 제가 이 타이 메고 이 옷 입고 한 거 거기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뭐 저 사람은 하루에 뭐 저기가 왔다 갔다 그냥 옆에 붙어 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송했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교수님 월화수목도 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게 생겼어요. 월화수목 다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저희 나 화수목금. 화수목금이죠. 저희 뭐 구독자님들은 뭐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옷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와서 매일 뭐 이거 벗었다 저거 입었다 뒤집어 썼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마냥 사건만 하진 않겠죠. 뭐 이번 주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또 다른 거 색다른 거 보여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뭐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독극물 살인 사건인데요. 네. 이거 2012년도에 남편 유 씨예요. 45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가가지고 한 여성을 만나요. 한모 씨라는 여성을. 동창생이에요. 네.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내연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2012년부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되기 시작했고요.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15년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뭔가 감이 좀 오셨을 거라는 보셨을 생각이 거예요. 네. 2015년 1월입니다. 1월 22일이에요. 네. 1월 내 결혼 기념일 날인데. 1월 22일 날 또.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요. 이 그 유모 씨의 아내 네. 43살의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발견자는 남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있죠. 네. 슬아의 어린 자식이 한 명 있죠. 네. 남편은 당일 자정까지 회사에 남았대요. 예, 근데 예. 회사에서 아마 승진 결과를 그 승진 시험, 승진 결과 발표 있는 날인가 봐요. 네. 근데 직장인들은 이날 맞아요. 긴장되죠. 예. 그런데다가 승진 발표가 사실 좀 늦게 나는 편이었나 봐요. 근데 그 발표 기다리다가 이제 또 탈락했어요, 탈락에 탈락. 예. 고배를 먹고 나서 술을 좀 이렇게 마셨나 봐요. 내가 이번에도 안 됐구나. 04시에 저도 그 심사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도 심사해봤잖아. 금년에 내가 승진 대상이라 5배수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심사 승진 올라갔어. 그러면 그날 잠도 안 오잖아요. 전전날부터. 전 특집만 했었어. 그 계급장 전부 주웠네. 그게 왜 자꾸 특진을 시킨 거야? 김유희 프로파일러를. 심사 이제 그 발표 또 시험 보면 이제 시험 발표 기다리는 것처럼. 그치, 맞아요. 근데 시험 발표는 딱 정해진 시간에 나요. 네. 근데 이 심사 승진 맞아요. 발표는 네. 이게 끝도 없어요. 막 이제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심사는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진짜 금방 뒤바뀌어요. 막 우리 될 거야 아니면 얘기가 돌다가도 순간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승진에 그런 대한 것 것들이 같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정까지 회사에서 남아서 그 결과 기다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내 게시판에 딱 그 시간 넘어가면 아마 딱 뜨나 봐요. 그가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술 먹으러 간 거죠. 네, 술 먹고 이제 밤에 새벽 4시에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죽어서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은행에서 근무했었대요. 네. 남편도 은행원, 아내도 은행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인은 지금 안 다니는 현재는 이제 부인은 아이 키우면 살림만 하는 상태였는데 그런 거고요. 하여튼 남편이 현장에서 발견한 거는 마시다 남은 소주병이 한 개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근데 3분의 1 정도 남았었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살인 현장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뭐가 어수선하죠. 어수선할 텐데 되게 깔끔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흐트러진 것도 하나 없었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놀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사망을 해서 신고를 하고 이제 남편분이 아마 이제 업고 갔어요. 갔다고. 이것도 의심을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경우에는 통상 119 신고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 쓰러진 아내를 업고 뛰었다 해가지고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막 초창기에 이런 의심도 받았었어요. 하여튼 남편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소주병하고 소주를 분석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죠? 뭐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독극물 성분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마시면 10분 내에 숨질 정도로 고통이 심할 정도의 독극물이 나왔다고 고농도, 하네요. 아주 고농도. 네. 그러니까 엄청 이게 이제 말씀드려야지 이게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이거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막 입에서 진짜 막 피를 토하면서 사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상당히 양이 많았던 고농도의 소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현장은 되게 깨끗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소주병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 소주가 남아있었는데 거기에서 독극물이 발견된 겁니다. 마시면 10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고농도였대요. 그러면 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독극물 중독사 맞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현장이 깨끗했다라는 거는 뭐 누가 침입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단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았겠죠.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의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한 그 여성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얘기가 나오죠. 남편이 내연녀가 있었다. 네. 내연녀가 있었고 그 숨진 아내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을 알았다. 알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등등이 이제 나오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남편이 공내시에 왔다 그러는데 혹시 남편에 의한 범행?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내연녀도 조사할 거고. 그렇죠. 일단은 남편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지만 내연녀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그럼요, 되는 건데 그럼요. 이 내연녀는 그럼 누구냐라고 봤더니 도시입니다. 2012년 아까 교수님 예, 얘기하셨듯이 봄에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내연 관계가 시작됐고요. 예. 이 여성, 이 내연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을 본인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해가 이혼시키고 자기랑 결혼하길 그렇죠, 그렇죠. 원했던 거죠. 별짓 다 했다고 그래요. 네.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사망한 아내도. 그러니까 이 내연녀 이 여자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집착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용의자로 남편, 그 다음에 내연녀 둘로 딱 추정을 하죠. 네. 그렇다면 남편 이제 봐야죠, 남편. 네, 남편 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얘기했던 진술했던 내용대로 실제로 12시까지 회사에 있었고 그다음 그렇죠. 술 먹고 그다음 4시에 귀가를 했는지 봐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동선을 살피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남편은 자정까지 회사에 있다가 탈락했다는 소리 듣고 나와서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술 한잔 했겠죠? 혹은 술 마신 장소에 가서 경찰이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4시경에 귀가했다는 거 이게 알리바이가 딱 나온 겁니다. 동선이. 물론 시켜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남편 동선 나왔고요. 근데 교수님 남편 동선 시간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언제 사망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공내시경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피해자 상태까지 이제 참고해서 보죠. 시신 반응으로 좀 보는 거죠, 경찰이. 네.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사망한 걸로 경찰은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남편 같은 경우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알리바이가 성립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인이 사망한 시간에는 남편은 지금 바깥에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과학적 소견입니다. 네. 과학적 소견으로 볼 때 그 아내의 상태가 남편이 밖에 있을 때 이미 사망한 걸로 이렇게 과학적 소견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남편은 아닌 거죠. 용의자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연녀는 조금 이따 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일날 그 집 주변에 CCTV가 있대요. 네. 그래서 CCTV 수사를 합니다. 근데 그 CCTV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딱 보이는 겁니다. 내연녀 보여요. 네. 예. 내연녀가요. 당일 밤에요. 그 아내 예. 피해자를 찾아가서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같이 법이 들어가요. CCTV에 딱 찍힌 거예요. 그때 화면에 그 여자 내연녀 손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어요. 이렇게 달랑달랑. 거기 소주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소주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고 1시간 후에 그러니까 아마 자정경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을 밖에서 불러내 가지고 아내한테 내연녀가 밖에서 아마 나오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려갔어요. 거기서 만나갖고 무슨 뭐 어떤 얘기가 됐는지 모르는데 둘이서 또 같이 집으로 올라오는 거. 네. 이게 이제 00시 50분경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자정경에 올라갔고 네. 내려온 거는 한 50분이 지났어요. 00시 한 50분경에 나올 때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여요. 이 여자가 내연녀가. 근데 분명히 올라간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보이는데 그러면 같이 집에서 있었던 건데 범행 현장에는 오히려 내연녀가 남겼던 만한 지문이 나와야 돼요. 지문이라든지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없습니다. 현장에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경찰이 불러다가 1차 한번 물어봤겠죠?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아니다. 말과 추정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내연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 남편과 부인을 헤어지기 위해서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떤 게 뭐가 있었나 보다 보니까 무서워 이거. 네, 이혼시키려고요. 고의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내연녀와 그 남편이 불륜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찍게 만들어요. 쥐 스스로.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요? 네, 불륜 장면을 했던 거를 아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일반 그 아내들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의 불륜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남편은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 이거 얼마나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이 소리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자, 불륜의 현장이에요. 남편하고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내연남하고 그러니까 이 내연녀 입장에서 내연남이지 이 남편이 같이 있으면서 있을 때 남편이 아내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여보 언제 들어와? 뭐 이제 그 전화가 오면 이제 전화 받으면서 나 지금 뭐 어디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일부러 옆에 와서 소리를 내. 자기 자기야. 목소리가 막 자기야 뭐 이러면서 소리 내 가지고 들통나게 만들어 고의로. 그래서 그 분란을 일으켜 갖고 이혼하게끔 하려고. 네. 이건 뭐 겁대가리 상실한 여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연녀가 이렇게 과감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불륜 장면 찍어서 전송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러 남편이 아내랑 통화할 때 소리 내기도 하는데 심지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심부름 센터에다 사람을 그래 고용을 이거 해요. 지금 얘기했어야 돼.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제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요. 예. 그래서 자신하고 내연남이 모텔에 딱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찍어요. 심부름 센터한테 지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나하고 이 남성하고 모텔 들어갈 때 네가 뒤에서 좀 찍어. 모텔 들어가면 남녀가 모텔 들어가서 묵찌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텔 들어가는 거를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남편 아내한테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전송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눈 뒤집어져서 이혼해라 그 소리예요. 이런 천하의 이런. 근데 저는요 더 황당했던 거는 뭐 전송 사진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일부러 소리도 내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자극을 주는 거죠. 뭐냐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이혼하고 나하고 안 살면 나 네 차에서 죽을 거야. 막 이렇게도 하고 또 막 극단적인 선택한다고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한 다음에 실제로 시도도 하니까 남편이 전화했을 거예요. 경찰에 구조 요청. 네. 이런 것들을 살리러 경찰이 댕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이니까 살려야죠. 저 실제로 이런 현장 가봤어요. 네, 30분 만에 발견해서 이건 안 됐어요. 경찰이 살려내고 이거를 이제 아마 이것도 남편 보라고 쇼한 걸로 보여요. 진짜 이런 그 자해한 현장이나 막 옆에 왜 도구 같은 거 전송해가지고 보내면 그분들은 직접 못 가니까 경찰한테 신고해요. 경찰들이 그 쫓아다니려고 해먹죠.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위치 추적하면서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아주 가장 악질적인 만행 이거 하나만 이제 남은 거 설명드릴게요. 나 진짜 이거는 너무 이건 정말 이런 나쁜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지하고 그 남편하고 모텔 들어가는 거 찍어서 아내한테 주라고 그랬죠. 네. 그건 양반이에요. 뭐 어떤 짓까지 하냐면
심부름센터 직원한테 내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요 여자 지금 아내예요, 아내 사진 주면서 요 여자 좀 적정한 기회에 네가 성폭행을 하고 성폭행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진 찍어서 좀 줘. 그걸 활용해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시키려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행히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신머리가 똑바로 베낀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그 성사가 안 된 네. 거예요. 어떤 그 미친놈 걸렸으면 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내분을 성폭행하고 사진 찍어서 가지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이러는 거를 시키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참. 그리고 더 나가서 그년을 성폭행해가지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려라. 이렇게도 시키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일단은 여성이 아내가 눈치채게 해서 이혼을 시키려고 했더니 안 되니까 막 그냥 그럼 또 불륜 사진까지 다 보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돼. 극단적 시도까지 또 해봐요. 선택까지.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성폭행까지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를 성폭행 시키려고. 그 아내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으면 그 과연 남편이 자기한테 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제가 이제 그 일선에 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분명히 부득이한 사유로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집에서 그 부분을 남편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버리더라고. 이 사건 나온 김에 제가 좀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강도 신고받고 현장에 갔어요. 강도 신고받고.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형사 오래 하면 감이 좀 와요. 강도만 당한 건 아니에요. 볼 쪽에도 상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훔쳐가고 뺏어간 돈도 별로 없어요. 강도만 당했다는 생각에 저는 이제 그 형사 생활하면서 그 한 사건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사건을 취급하는 그 어떤 양태가 바뀐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인데 그거를 현장에 가서 교본대로 배운 대로 이만한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이 장롱 밑에까지 다 휘저었어요. 그 안에서 장롱 밑에서 이런 휴지를 발견했어요. 휴지. 그 휴지를 발견해서 그 휴지 감식을 했죠. 성폭행 당한 겁니다. 근데 아줌마한테도 성폭행 당했는데 강도 강간과 강도는 다릅니다. 왜 이걸 말 안 해줍니까? 제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좀 막힌 사람이다 보니까 막힌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놈을 잡다 보니까 일단 알았어요 해놓고 그놈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까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꼼꼼하게 제가 찾아서 올라가갖고 이런 그 나무 숲 사이에서 요만한 그 메고 댕기는 쌔 같은 거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 열어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그 주민등록증 확인하니까 그 당일날이 출소한 날이에요. 그놈이. 걔가 범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추적하다가 결국 당구장 3층에서 이놈이 우리가 추적하니까 뛰어내려가고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그냥 속된 말로 잡았죠. 그리고는 그놈을 검거해서 강도 강간죄를 제가 의뢰해 버렸어요. 그놈 아주 죽여야 되니까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하고 사건이 끝났는데 한 1년 남짓 될 무렵에 제가 그 피해 아내분 전화 받았어요. 막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이혼했대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남편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자기 아내가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인데 그 범죄 피해 당한 아내를 버려?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래서 이제 그 끊고 내가 전화 막 했어요. 그래서 막 욕 엄청 했어요.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는 전화 끊더라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한테 술이 잔뜩 취해갖고 남편이 전화 왔어요. 그때도 내가 욕 많이 했지. 네가 사람이냐고 막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도 안 돼요. 피해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성폭행 당하고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이상하게 술만 한 잔 먹으면
그 아내를 보는 순간에 그 정황, 그때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지. 물론 제가 그 남편의 입장에 돼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막 울면서 전화를 끊고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아, 이게 원칙대로 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러는 뺄 거는 빼두지 않겠느냐. 특히나 성폭행 연관된 거는 제가 그 이후로 근무를 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 제가 취급했던 사건이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한참 있다가 두 분이 아이도 있고 합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지우려는 기억을 나로 인해서 상기시킬까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그 근처는 안 갔어요, 제가. 피해 댕기고 또 한 번은 몇 번 봤어요. 아내하고 영화 구경을 갈 땐가 하는데 영화 구경 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팝콘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날 영화 안 보고 저 나왔어요. 집사람 손 붙잡고. 그냥 혹시라도 내 얼굴 그들한테 보일까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얘기 해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전에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때 그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랑 강도강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놈은 진짜 심하게 처벌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많이 바뀌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오면서 바뀌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부한테는 그게 또 그 시련이 어떻게 보면 더 돈독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혹시라도 생각을 해요. 우리 방송을 본다면 그 두 분 정말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편분 아내하고 다시 합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참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경찰하면서 이 기억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아내분은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픈 사람인데. 글쎄요. 예. 현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아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평생 본인이 그렇죠. 혼자 안고 가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가 오히려 여자라서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당하고 아픈 사람들이 피해자가 오히려 안 숨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 이 나쁜 여자 같은 경우가 성폭행하라고 시켜가지고 성폭행 당한 사실을 말해주면 남편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거.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놈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면 내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야지 맞는데 그거를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여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웃기는 년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기는 년. 성폭행을 시키라고 한 것 자체도 하여튼 그렇다면 거의 광기 수준의 집착입니다. 이 여자는. 네. 이 여자하고 살면 이 남편 되는 사람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성분과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그러면 좋지 않았나? 원래 전혀 아니랍니다. 네, 이 여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되게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해요. 예. 근데 이제 남편이 그 동창회에서 이 여성을 만나면서 초등학교 동창회 거기서 참 발성 많이 나요. 진짜 생각보다. 한때 이 초등학교 동창회 때문에 김유희 프로파일러 사건 무지하게 났잖아요. 네. 뭐 아이러브 스쿨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동창생들 모임 만나기 뭐 하는 것 때문에 한때 그 유행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가정에 그 분란 나가지고 헤어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한때 엄청 많았었습니다. 한때 진짜예요. 우리 내 사촌도 그 바람에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는 바람에 남자하고 만나서 그러는 바람에 내 사촌이 지금 혼자 살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니까 그런 생각하면. 이거 우리 부모. 예? 상관없어요. 우리 아니 저희 우리 부모님 부모님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먼 사촌이라고 그러세요. 네.
아니 아빠가 동창회 그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셨대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뭐 여자 동창분들 계시니까 서로 아마 이제 전화를 이제 주고 받으셨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니 저희 화날 건데.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마 그 동창분이 어떻게 아빠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러 왔나? 하여튼 아빠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기를 우리 엄마 옆에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넘긴 거예요. 여자 동창한테 전화. 엄청 순진하시네. 그래서 엄마가 왜 나한테 넘겨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재밌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얼떨결에 죄진 것도 아닌데 아빠가 깜짝 놀래. 전화 왔자마자 엄마한테 핸드폰을 바로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편분들이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어떤 다닐 때 내 옆에 있던 이쁜 윤희, 뭐 이쁜 순이 그 당시에는 아주 로망 같은 존재. 그런 어떤 아련한 기억이 있어서 만나러 가요. 거기서 만났는데 보니까 진짜 반갑고 예전 생각이 나고 이제 이렇게 새록새록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10살 때 순이 윤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고가 달라졌어요. 근데 맞아요. 자꾸 예전에다가 두드려 맞춰갖고 근접하고 가까워지면 사고 나거든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근데 많이 한때는 초등학교 그 동창회 해가지고, 집안 파탄 난 케이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민감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도 좀 비슷했던 게 남편이 이 내연녀가 첫사랑이었나 봐요. 초등학교 그래요. 때. 그러니까 30년 전에 생각하고 있던 그 첫사랑의 엄청 좋아했나 봐요. 여성을 딱 보다 보니까 제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자기도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 풋풋한 마음들이 다시 이제 사실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쭉 만나다 보니까 그거 아내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얘가 안 하던 짓을 저 자식이 요즘에 자꾸 하거든. 네. 안 하던 뭐 찍어 바르고 향수 칙칙 뿌려서 그거 벌써 알아요. 들어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공휴일날 자주 빠져나가고 그러면 저 새끼 뭐 좀 이상한데? 이거 여성분들의 촉이라는 거는 거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딱 눈치챈 거예요. 남편이 뭔가 이상하니까 휴대폰 싹 본 거예요. 물론 남편이 휴대폰 보는 것도 죄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비밀 침해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이제 하여튼 뭐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엄청 착한 분이에요, 이분. 네. 근데 그렇다면 여성분 같은 경우, 아내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의 여성 아내 같은 경우는 고민하죠, 헤어져라 이거. 아니면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키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이 이제 내연녀와의 그 협박 속에서도 또 다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혼할 생각은 했답니다. 이 남편하고 같이 이제 금융기관에 은행에 같이 근무했던 분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뭐 사리분별을 못하고 천지분간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또 뭐 속된 말로 배알이 없어서 그거 참아준 거 아닙니다. 네. 이분한테 아주 약한 고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이가 없었어요. 7년간 결혼하고 남편하고. 근데 7년간 아이가 없다가 정말 어렵게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을 보면서 그래 남편이 이래도 내 사람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정 잘 꾸려가야지. 그동안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 여자만 끊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그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7년 만에 생긴 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쵸. 한참 커가고 있는 딸인데. 그러면. 그리고 7살 되면 아빠한테도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아빠에 대한 애정도 큰 딸인데, 막 거기서 이혼을 한다면 혹시라도 아이한테. 상처 주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 지키려고 결심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편이 그 여자는 만나고 그 여자는 광기 집착을 하니까 남편이 안 만날 수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되니까 직접 나섭니다, 본인이. 네. 이 아내분이. 2012년 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2014년 9월에 아내가 좀 사실 진짜 내가 본 부인인데 너무 상간녀를 네. 상간녀는 어떻게 보면
눈도 못 떼야지 맞거든요.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이 내연녀를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굴욕감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그래요. 네. 가서 아마 내연녀 집으로 갔던 집으로 갔답니다. 예. 아, 이거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열받네요, 이거. 아유. 그래서 이 내연녀가 내가 남편한테 헤어져 줄 테니까 남편하고 헤어져 줄 테니까요. 나한테 3억 5천만 원 줘요, 그럼. 오히려 그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3억 5천을 요구했다고 해요. 뭐 그런 거죠. 네 남편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한다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나를 유린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협박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3억 5천, 큰 돈이에요. 3억 5천을 줄 테니까 내 남편하고 헤어져 줘라. 그리고 딱 정리해라. 그러니까 그때 내연녀가 오케이. 3억 5천만 딱 주면 나 다시는 안 만날게.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3억 5천 처먹고 끝났을 거예요. 그 3억 5천 가지고 쓰다가 뭐 벼락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태국에 놀러 갔다가 쓰나미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3억 5천 갖고 그건 요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억 5천 처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각서까지 썼어요. 맞아요. 각서까지 썼어요. 각서까지 쓰고도 안 지켜. 당연히 물론 안 지키죠. 당연히 물론 안 지키죠. 이 여자가 지킬 사람입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나는 게 남편이 나쁜 사람이죠. 남편도 어떻게 보면 아내가 3억 5천만 원을 이 내연녀한테 준 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헤어져 달라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내야지. 양심에 그 가치 그 손톱만 치러도 양심이 있다면. 근데 계속 만났대요. 그래요. 그 뒤에도 계속 불륜 유지했대요. 이 사람도 할 얘기 아니지만 딱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쳐 죽일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사람이고요. 어쩌면 이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평생 동안 회개하고 아내한테 그 용서하는 비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죽는 날까지. 아내 죽음을 부추긴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 정도 되면 만나지 말아야지. 돈 요구하는 내연녀를 딱 봤을 때 그러면서도 자기랑 계속 만나고 있는 이 여자 보면 감이 왔어야죠. 그걸 또 만나고 있어요? 돈 받아 처먹고 계속 근데 이때가요 공교롭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오는데 이때 돈 3억 5천 받아 처먹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는 이미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꾸리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2014년 아까 9월 달에 아내가 찾아가서 돈 줬죠. 네. 2014년 7월에 이미 아내가 찾아오기 2달 전에 이 여자가 독극물을 구입해서 시도하고 있었어요. 독극물을. 그러면 이미 죽이려고 맘먹은 여자한테 계획 짜고 수립하고 있는 여자한테 돈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내가 그럼 돈은 다 뜯어내서 나중에 이 여자 죽이고 내가 이 남자랑 3억 5천 갖고 잘 살겠다 이런 거예요? 글쎄요. 이미 독극물을 구입하려고 3억 5천 받기 전에 2달 전에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독극물을 독극물로 사람 죽이는 법도 인터넷에서 막 찾고요. 회사 컴퓨터에서 찾아냈어요. 독극물로 몰래 죽이는 법. 뭐 이런 것도 찾아내고 그걸 28번 정도 검색한 거 나중에 경찰이 찾아내요. 그럼 이 여성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독극물 관련된 정보 수집도 엄청나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3억 5천치 마누라가 줬는데도 계속 만나고 있을 때 그 내연녀만 만나면 내연녀가 빨리 이혼하라고. 내연남한테 그 남편한테 빨리 이혼해. 그러니까 남편이 우물쭈물 하면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할퀴고. 이게 보니까요. 나왔어요. 경찰이 찾아낸 건데요. 2014년 7월 8일부터요. 아내가 이제 돈 줄 때가 3억 5천 줄 때가 9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9월 11일 사이에 이 여자가 지 이메일 계정으로 7번에 걸쳐서 독극물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라는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요.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청산가리 삽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삽니다. 이런 거를 여기저기 보내는 겁니다. 이 근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여자 꼼짝 못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독극물 판매업자랑 통화했던 내용도 확인이 됐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개와 고양이를 데려와서 독극물 먹여봐라. 그때 바로 죽으면 당장 사겠다. 이거 청산가리. 그러니까 청산가리 가격은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 줬는데 청산가리 효과도 없는 것만 쑥 주면 안 되니까 나한테 청산가리 팔을 때 돈은 줄 테니까 앞에 개나 고양이 아무거나 데리고 와갖고 네가 먹이는 거 그거를 먹여서 탁 죽는 거 시연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주겠다 이거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 경위 좀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제 가봅시다 이거. 예. 네. 2015년 1월 21일입니다. 아까 이제 22일 날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요. 21일 날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입니다. 이 내연녀가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날 이미 남편이 승진 뭐 결과 그렇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늦게 들어가는 거 아내도 알고 있었고요. 내연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할 말 있다 할 때는 그 집 앞에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찾아와가지고 아파트는 그 송파구 아파트인데 11층에 있다고 그래요. 11층.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그 밑에서 전화해가지고 이 아내한테 이 내연녀가 할 말 있으니까 좀 내려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시킬 때 이미 마트에 가서 술을 샀어요. 네. 밤 11시 57분경에. 네. 그렇지 차에서 같이 마시자는 거죠. 소주 샀으니 그때 아마 차에서 죽이려고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유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딱 거절했죠. 왜 내가 당신 네 차를 내가 왜 타? 그리고 내가 왜 네 차 타가지고 술 먹어? 내려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려가기는 했는데 차 안에서 같이 술 한잔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는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은 저 봉지에 들은 소주를 들고 거기에 정상가리 탄 거죠. 네. 차에 가서 탔을 겁니다. 소주 사가지고. 그거 들고 따라 올라간 거예요. 아내 집으로. 뭐 실갱이 끝에 같이 아파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절대 집에도 들여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거를 그 더러운 발을 왜 들여놓고 싶겠어요. 내연이 이렇게 했죠. 너 여기서 나 안 들여다보내면 나 여기서 한번 동네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체면을 생각한 것 같아요. 가정을 생각하고. 근데 너무 물르게 됐어요. 이거 처음에 아작을 내놨으면 이런 꼴은 안 났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랑이 끝에 두 사람이 아파트로 같이 간 거고 1시간 뒤에 이 내연녀 혼자서 얼굴 가리고 내려오는 게 그게 00시 46분이에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렇다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사할 때 수사진들이 아니 이게 의심스럽지 않냐. 왜 계단으로 내려와? 아, 왜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갔으면서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그래서 내려갔다가요. 네.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에까지 갔다가 본인이 차 있는 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파트 떠난 건데. 네. 이거는 아마 이 바른 거로 보인다고 그래요. 소주병에 탄 거보다는 이 한쪽 청산가리를 그 컵에다가 샥 바른 걸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주가 어쨌든 개봉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만약 개봉돼 있었으면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차에서 제가 탔을 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거를 따진 거를 주면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정상가리는 따로 준비해 간 것 같고 컵에다가 발라서 거기다 따로 준 것 같습니다. 정상가리를 사실 소주에 타가지고 마시게 하면 즉사입니다. 즉사. 이거 발랐기 때문에 10분 후에 사망한 걸로 보여요. 10분 정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사망했고요. 4시쯤에 이제 04시 20분입니다. 네, 정확하게. 남편이 귀가해서 아내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병원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미 아내는 너무 치사량이 몇 배가 넘는 건데요. 수십 배가 넘는 그 소주가 독극물 담긴 소주 마시고 사망한 상태인 거죠. 부검 결과 보면요, 온몸에서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온몸에서 그 양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수십 배 치사량이에요. 치사량이 수십 배가 되는. 이게 정말 이거. 근데 저는 교수님. 이게 4시 20분경에 부인 업고 병원 후송했댔잖아요. 네. 남편이 4시 26분. 네. 전화를 겁니다. 이 여자 한씨예요. 내연녀. 네. 네. 저 성은 한씨입니다. 그 여자한테 전화했대요. 이거 나는 좀 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남편이 왜 전화했을까요? 감 잡았지 않았을까요?
딱 봤을 때 부인이 사망해 있어요. 바로 알죠. 하여튼 04시 26분경에 내연녀 한 씨한테 전화했고 04시 47분경에 한 씨가 아파트로 와요. 21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의심받는 겁니다. 바로 업고 간 것도 아니고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발견하고 왜 한 씨한테 전화해서 20분을 기다렸다가 그 한 씨 그 여자 내연녀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냐고요. 05시 11분경에 도착했어요. 아니 그 위급한 상황에 부인이 사망한 채 숨도 안 쉬고 있으면 119에 전화 거는 게 보통이죠. 그 말이라고 근데 그래요. 6분 후에 전화하고 그리고 20분 기다리고 그 여자 부르고 그래서 그 이 내연녀 한 씨가 오니까 그 여자 차 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한 게 05시 11분. 40분간 심폐소생술을 뭐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정상가리 중독사로. 이건 정말 아까 서두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남편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하기 전에도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 표시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 여자 추적하죠. 잡아야죠. 이거 빨리 잡아드려야죠. 네. 꽤 시간 걸렸어요 이거. 근데 이제 5일 후가 돼서 춘천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춘천에 왜 간 줄 아세요 이 여자?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 어이없죠. 와, 진짜 이게 더 싫은 게요. 네. 죽은 아내 명복 빈다면서 굿하고 있었대요. 굿. 이게 이제 적발되면 그렇게 명복을 비는 그 기원까지 내가 해줬다면서 감형받을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뭔지 아세요? 굿 중에 나의 죽은 귀신이 나를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억울한 그 홀령이 나한테 붙지 말라고. 그 혼백들이 나를 거지 같은 년이 별것까지 다 생각해. 그런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경찰이 그 굿하고 그 덩덕궁 하는데 가서 잡았어요 그 여자. 그 긴급 체포 딱 하니까 그때부터 묵비권 행사요.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미칠 뻔했대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서 자살 소동 벌리고 난리 버거지 내고 헛소리 막 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경우에 국립정신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주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마 유치장에 일단 구속됐다가 구속 집행정지 된 거예요. 일단 풀었어요. 석방까지 했다고요. 이때까지는 대성공이지 집단에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을 좀 보면은 형사들 앞에서 웃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면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막 눈물 통곡을 하고 울기도 하고 지한테 불리한 질문하면 막 또 막 평정을 딱 잡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막 범행 막 하고 그 여자 자살한 거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 헛소리하고 이게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치장에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수감했더니 난리쳐갖고 석방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어떤 내용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014년 12월 이 사람의 핸드폰에서 저장됐던 메모가 발견돼요. 예, 맞아요. 아마 다 삭제했었는데 아마 복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복구한 겁니다. 이 포렌식으로. 네. 거기에 범행 계획이 좀 상세하게 적어 있었는데요. 목장갑 준비, 복면 2개 사기, 긴 머리 가발 준비하기, 신발 넣을 쇼핑백 가져가기. 이건 아마 휴대폰에 그 메모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범행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석방 이후에 8달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검거해 가지고 이 여자 구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버티면서 이 정신질환 치료한다고 버티고 어떻게든 빠져가려고 심신미약을 유도했던 건데 결국은 그렇게 메모장 같은 것까지 계획범죄까지 경찰이 밝히면서 재구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재구속한 다음에 또 조사하잖아요. 네. 당신 왜 저 사망한 아내 찾아갔느냐? CCTV에 당신 잡혔잖아. 그러면 당신 범행하러 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다. 난 이 아내 이 씨한테 사과하고 싶었다. 사과하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헤어지라고 요구하면 헤어질 것 같았다.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찾아갔다? 네. 그래서 내가 소주 좀 마시고 진짜 헤어졌다? 네. 나왔다? 네. 그러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아내분이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냐면 아니면 남편이 청산가리 먹여서 죽였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무죄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지문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네, 너무 깨끗했잖아요. 근데 이게 김유희 프로파일러 이게 자기 함정을 판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헤어지라고 얘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면 지문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지문이 안 나오면 지가 범인인 거예요. 다 닦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런 거. 그런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본인이 범죄자라는 걸 입증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렇다면 남편이 청산가리 먹였을 가능성 굉장히 적네요. 그리고 절대 남편이 지울 이유가 없죠. 남편이 아내하고 집에서 소주 안 먹었는데 왜 지워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남편 거 나와야 되고요. 지 말대로 지가 헤어지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다면 같이 술 먹었으면 지문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네. 남편은 집에서 마누라랑 술 먹고 지문 지우는 놈 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지울 이유는 당연히 없고 네. 지가 먹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 자체가 지가 범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더욱이 아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내려왔잖아요. 폐소공포증 때문에 그렇다며요. 네. 지가 이게 CCTV를 피해 다니려고 노력했구나. 맞아요. 아니었구나라고 봤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CCTV를 일부러 피해 다니고 머리 숙이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뺀 거 하나 있어요. 뺀 거. 그 범행 계획에서 목장갑 준비 뭐 복면 2개 사기, 긴 머리 가발 준비하기 했는데 뺀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난감 주사기에 독극물과 소주 혼합한 것을 담고, 그러니까 장난감 주사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독극물하고 소주를 혼합해서 그걸 담아놓고 막아놓는다. 이런 메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모든 정황이 이 지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여자가 자살했다. 그거 아니면 남편이 먹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악을 쓴 겁니다. 이거 거짓말 탐지기 조사 했죠. 네. 경찰에서는 거탐 조사 꿈도 못 꿨고요. 네. 난동 죽이고 개판 쳐가지고. 네, 그래서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했는데요. 네. 아마 저기 질문들을 이제 조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청산가리에 소주, 성장가리에 소주 탔느냐? 안 탔다. 거기 반응이 나온 겁니다. 당신의 차 안에서 탔습니까? 안 탔다. 근데 다 거짓 반응 나왔어요. 다 나온 거예요. 거짓 반응 나왔어요. 그러니까 폴리그라프 이제 거탐에서는 이 거짓 반응이 나온 거고요. 네. 경찰에서는 뭐 거탐 상상도 못했고요. 하도 난동 피우고 자살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치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검찰이 이제 항소심까지 가갖고 서울 고법 형사 7부의 김대웅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나오네요. 이 사건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숙고하고 계획을 해서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에 의도한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전형적인 모살, 계획살인이라는 모살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연극성 장애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연극성 성격 장애가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이렇게 어떤 정신질환을 나누는 부류가 있고 성격장애라고 해서 성격장애만 또 나누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격장애를 크게 세 군으로 나눠요. 1군, 2군, 3군으로 나누는데 이 2군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계선 성격장애. 고유정이. 네,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다음에 연극성 성격장애들이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히스테리, 여성이 아니에요. 남성도 있어요. 그럼요. 약간 히스테리적인 면들이 있고 내가 무언가 돋보여야 되는 거 있고 내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되는 게 있고 또 안 됐을 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까 자살 시도를 했을 때도 그게 느꼈지만 보통 진짜 자살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 중에 이 자살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남편을 움직이려고.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했던 요소 중에 또 하나가 그 잡혔을 때 검거됐을 때 쇼를 하잖아요. 통곡을 하고 울고 왜냐하면 이걸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들을 살면서 그걸 되게 많이 써먹어봤기 때문에 이 남편한테도 아마 그런 걸 써먹어봤을 거예요. 사실 이 2군의 성격장애, 특히 연극성 성격장애나 경계선 성격장애들이 어떤 게 가장 사실 이거 상담하고 정신과 의사들도 제일 다루기 힘든 군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착을 하거나 나한테 어떤 애정을 보이기 시작하면 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의사들이 힘들어한대요. 네, 네. 그래서 딱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가 오면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싫은 게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경계선 2군 장애요. 네. 이 사람들은 잘못 너무 잘해주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 보면 자기한테 어떤 애착을 가지는 줄 알고 끝도 없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쳐버린다고. 이 남성한테 남편한테 아마 딱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남편은 헤어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전 남편 되게 아까 교수님은 뭐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2군의 성격 장애들이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깊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자신을 꾸밀 줄도 알고 그 자신의 여성적인 면들을 극대화해서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쓰거든요. 근데 가까이 지낼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고 광기. 네, 광기를 보여요. 네가 나랑 헤어지면 넌 인생 쫑나는 거야. 내가 너 끝까지 다 달라붙을 거야. 너 안 해? 그럼 나 죽을까? 너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아볼래? 아니면 내가 네 자식도 있지, 네 아내도 있지, 네 주변 다 파탄낼 거야. 이렇게까지 가요. 그래도 이 남편은 어려워도 나쁜 놈이에요. 남편도. 맞아요. 본인이 내연을 불륜을 이 사람은 남편은 법적으로는 지금 처벌받을 것도 없고 처벌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면서 단지 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의 처신이 아내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반성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경계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설명해 준 거는 연극성 장애가 어쩌고 경계성 인격 장애가 이러이러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인 당신이 어떤 비난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성격 장애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조현병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참작 사유 병, 정신병 참작 사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형성해 온 거예요. 성격 장애는 정신 질환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잃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제가 봤을 땐 정신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이런 거한테 무슨 여성분이라고 그래 이거. 네, 여성. 이 여자. 아니, 이 연이라고 하기. 네. 연이지 연. 네. 연도 아까워 이건. 맞아요. 진짜. 이거 재판이 1심에서는 징역 25년 줬어요. 네. 예. 25년 1심에서 25년 줬는데 2심에 아까 제가 김대웅 부장판사 항소심 서울구법 형사 7부 김대웅 부장판사 검사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모살이면서 연극성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사건 그 2심 그 2심에서는 무기 떨어집니다. 무기. 예. 와, 근데 무기 떨어집니다. 이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대법원에서도 무기 확정됐다고 결국 하더라고요, 무기로 대법원에 상고 기각하는 바람에 무기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2년 9개월 만에 종결됐어요. 2년 9개월. 얼마나 이게 연극하고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 가서 입원해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개판치고 그러는 바람에 근데 저는 이
수사할 때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서초경찰서 형사들 이거 애먹었답니다, 이거. 이 잡을 때부터 재수대가리가 없었어요. 덩덕궁 하는 데가 잡았으니까. 덩덕궁한테. 예? 거기서 그 검거할 때부터 사실 형사들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이게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23일 날 이 한모라는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여자는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2심 보니까 25년 선고 1심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성이 없다. 25년 선고 받았는데도 반성이 없고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한테도 내연남이 있다고 음해까지 해요. 근거 없이. 이게 또 정말 이거 천하에 정말 쳐 죽일 여자예요, 이거. 25년 받았으면 거기서 모든 거 용서를 빌고 평생 동안 그 억울하게 나에게 희생된 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아마 깎였을지도 모르겠어. 한 5년이라도. 깎이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거꾸로 재판 과정에서 항소해놓고 저 사망하신 아내분 있잖아. 그분이 내연남이 있다고 근거 없이 음해를 해요. 덕이요. 망자 모욕하는 거죠, 이게. 교수님, 그러면 참나. 우리 또 3억 5천 있잖아요. 3억 5천 있죠. 그 3억 5천 그랬으면은 반환 거부했어요. 그거 당연히 이 남편 혹은 그 딸이 받아와야 돼. 맞잖아, 이거. 그 피해자 딸한테 그 주는 게 맞아요, 유족한테. 근데 끝까지 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게 참작돼 가지고 25년에서 무기가 돼 버린 겁니다. 이 딸 얘기 너무 아팠어요. 저 나중에 딸 인터뷰한 거 보고 정말 가슴이 그냥 막 뻐근하게 아프더라고요.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예, 엄마,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었는데요. 이게 그 엄마 무덤에 어린 딸이 직접 남긴 묘비명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네. 딸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묘비명에 남긴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네. 그 킹크림슨이 부른 노래인가요? 애프탑스라는 그 노래 묘비명. 그 생각이 문득 나는데. 아니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이게 7년 만에 결혼하고 7년 만에 정말 어렵게 얻은 딸. 그 딸 때문에 남편이 외도하고 내연녀가 가진 행패를 다 부려도 참아주고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그년 앞에서 그년한테 돈 3억 5천 전달해주고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그 아내 또 딸의 엄마 이 사람 그 묘비명에 이렇게 새겼다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해요. 근데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는 영원히 이 딸이 볼 수 없죠. 이 다음에 딸하고 좋은 곳에서 해우하시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게 직접 증거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던 이 재판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직접 먹이거나 이런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말이 범죄 현장에서 많았었죠. 사실 어쨌든 흔적이 발견되면 이게 직접 증거가 되긴 한데, 아까 우리가 지문이라도 있었으면 직접 증거인데. 네, 사실 저희가 그게 더 오히려 반대되는 거다. 이 사람이 같이 들어갔는데 그 증거가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당신이 거짓말하고 살해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범죄 현장에서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조차 그거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재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좀 됐죠. 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에서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건 맞다. 네. 그건 맞다.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냥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돼야 되는 건 아니다.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네. 간접 증거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심증이 이런 이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 없다고 니네들 무작정 무죄라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피고인.
지금 그 경험칙과 논리법칙이 의거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설명하신 것처럼 지문이 있었어야지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닦였으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더 이상한 것처럼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이거 어긋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등등 이렇게 보면 이런 건 간접 증거잖아요. 이거 정황 증거고 이런 것들도 직접 증거 아니라도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범인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이 재판부의 별도 설명이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은. 네. 예. 아 이거 속상한 사건이야 이거. 가끔 진짜 이런 사건 사실 여성이 살해해서 오는 사건들은 다 이렇게 약간 자녀는 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정과 관련된 사건들이 더 잔인해요. 네, 이때 저도 면담한 케이스가 한 3케이스 정도 되는데 다들 약간 이군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이냐면 범죄를 완전히 인정하거나 완전히 부인해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노인성 이제 범죄 특성도 한 번 부인하면 끝까지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이 범죄도 어떻게 보면 장르에 따라서 맞아요.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그죠? 네. 이 사람은 그 연극성 장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뭐 검찰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항소심.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딱 연극성 성격 장애다 아니면 경계선 전 이군 전체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딱 구분한다기보다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남편 같은 경우는 잠깐 동창회 나가서 이 여성과 잠깐 만나서 내가 옛날에 첫사랑과의 어떤 회유를 통해서 조금 내 안에 뭔가 다른 감정, 죽어있던 감정을 일으켜 봐야지라는 작은 거에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다만 이거를 본인이 정리하지 않으시고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절대 남편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내연녀하고 비교해서 적지 않아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단지 법 개념 속에서 당신이 무죄인 것이지 사실은 그 아내의 죽음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게 본인이에요. 딸한테도 1초라도 저 보고 싶은 엄마라고 얘기하는 딸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애비로서 아버지로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아내한테도 죽는 날까지 평생 동안 참여해야 될 겁니다. 이 남편도. 내연녀 지금 교도소 무기징역 가 있는 이 여자는 좀 거기 있는 동안에 영원히 못 나오고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참여하고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억울하게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 명복을 저희는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친 김에 말씀드릴게요. 참지 마십시오. 네. 혹시 이 순간에도 우리 사건의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돌아가신 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피해자분 같이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용서할 게 있고 이해할 게 있고 그래요. 1년에 이 사건을 꼭 쭉 해보면서 보면 이건 이해하고 용인하고 돈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서로 돈 줘가지고 그 내연녀하고 정리가 됐었어도 남편과 쌓여있는 가슴속에 어떤 그 벽 같은 거 앙금은 아마 그분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또 안고 갔을지도 몰라요. 이미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이렇게 딱 이런 성격 장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분 중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잘했으면 내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맞겠어? 라면서 본인이 잘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라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주지 못했나? 라고 자신을 한번 비난하시거나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군이든 아니든 이런 어떤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왜 본인들이 가정을 파탄시킨 건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말할 자격도 없지. 진짜 근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회사에서든 아니면 어떤 일할 때도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네가 잘했으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요즘에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열, 불꽃, 타오르는 것들 저는 책임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남편이 특히 새겨드려야 되겠네요. 네. 책임 없는 사랑 저 그거 진짜 허무하다라고 보거든요. 의미 없다라고 봐요. 공허한 거죠. 네. 여러분들은 책임 있는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아픈 사건, 속상한 사건 했는데 요즘에 자꾸 사건을 찾고 사건에 매달리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제가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저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디 움직이실 수도 없을 상황이잖아요. 그럴수록 이렇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상황이 왜 이러냐, 사회가 왜 이러냐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본인이 좀 뭐랄까요, 힐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네. 너무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다들 터질 것 같아요. 안에 있던 분노나 우울들이. 그래서 나름의 어떤 힐링과 행복을 또 만드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저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